존경하는 룰라 대통령님, 대통령과 저는 각별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대통령의 왼쪽 손가락이 하나 없는 것처럼 저도 어린 시절에 공장에서 일하다가 왼손을 다쳤습니다. 저나 우리 대통령께서 노동자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부터 주요 정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는 정책주 행보 정주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하상석 국립외교원 전략지역연구부 교수님 그리고 박성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거부터 여쭤보죠. 이 대통령 남미 순방 이제 시작됐습니다. 글로벌 사우스 핵심 지역을 방문한다라는 데 의미가 있을 텐데요.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이 순서죠. 이 시점에 이게 왜 중요한지 전문가로서 한번 의미 부여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2월 달에 사실은 룰라 대통령의 한국 방문이 있었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이제 답방 형식으로 사실은 저희 외교부에서 준비를 했다가 이렇게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좀 지평이 공간이 넓어지면서 사실 이제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의 세 나라로 지금 이제 정해져서 가고 있고요. 이거는 기존 정부에서도 사실은 늘 남미 순방하면 정했던 국가들입니다. 3개국은. 네네. 옛날에 뭐 노무현 정부 때도 사실은 이렇게 갔다 오셨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정부도 좀 갔다 왔고 글로벌 사우스라는 개념이 네. 지금 현재 그 지정학적으로 이제 그 기존에 뭐 개발도상국들이 단순하게 경제적 지원 이런 게 아니라 네. 이들 국가들과 더 할 일들이 더 많아졌고 한국의 특히 중견국 외교 네. 이런 것들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커지면서 네. 점차적으로 그 이들 국가들과 좀 경제 안보 쪽에서 좀 더 좀 협력의 틀들을 좀 많이 만들어 보자는 측에서 네. 네. 가신 것 같습니다. 브라질과 칠레, 아르헨티나의 어떤 그 각각의 또 개별성이 있을 텐데, 이 나라들을 방문한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좀 짚어주시죠. 브라질은 글로벌 사우스를 대표하는 국가이고요. 브릭스의 선두 국가이기도 그렇죠. 하고, 네. 그다음에 G20 국가입니다. 아르헨티나와 함께 중남미 쪽에서는 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네. 칠레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FTA 역사상 가장 먼저 그렇죠.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국가죠. 2004년에 네. 꾸준하게 사실 이제 뭔가 좀 모범적인 모델들을 사실 이제 만들어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가신 거는 그 기존에 맺었던 FTA에 대한 어떤 현대화 또는 네. 고도화 이런 뭔가 좀 제도적 차원에서 좀 이렇게 격상시키는 의미에서 가신 거고요. 아르헨티나는 22년 만에 처음 가십니다. 22년 만에. 네네네. 브라질은 11년이지만 네. 아르헨티나는 22년이고요. 너무 오래 격조한 상태이고 마지막 이걸 얼마나 이제 관계 회복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제 좀 중요한 것들인데 왜 아르헨티나를 마지막으로 선택했냐면 네. 이게 이제 메르코스루라고 하는 남미 공동시장과 한국의 경제 협력. 네. 자유무역 협정 이 두 나라가 사실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의 그 양쪽에서의 어떤 승인 또는 합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서 세 나라로 가시게 된 겁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어쨌든 그 중남미 지역에서 경제 그 공동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건데 22년 만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좀 시간이 오래 걸렸다, 좀 아쉽다 이런 느낌이 좀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대한민국 언론에서도 그렇고요. 저는 이제 월드컵 보면서 사실 이제 영국하고 아르헨티나 그죠? 그렇죠. 마지막 최종전 뭐 이렇게 해서 아르헨티나 메시 이런 얘기만 하지 이렇게 문화 스포츠 얘기만 하지 실질적인 경제 협력은 얘기가 별로 없었던 건데 이번에 이제 다시 시작을 해봐야 된다는. 알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화상으로 진행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도 급격하게 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남미 지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죠. 저희들 영상 준비했습니다. 남미는 엄청난 인구 또 풍부한 자원을 갖춘 것으로 외교의 지평을 한층 더 넓히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남미 순방을 통해서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핵심 국가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더욱 단단하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번 브라질 순방 11년 만에 진행된 우리 정상의 국빈 방문이었습니다. 지난 2월 룰라 대통령의 방한에 이은 답방 성격이기도 한데 일단 그 평론가님 간략한 일정 또 의미를 한번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일단 간략한 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시간 기준으로 이제 27일에는 정상회담 그리고 MOU 서명식 그 외에도 공동 언론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빈 오찬이 이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28일 같은 경우에는 상파울루로 이동해서 동포 오찬 간담회를 또 진행을 하시고 한국과 이제 브라질 간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하시는 그런 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일단 말씀해주신 대로 뭐 답방 성격 그리고 특히 룰라 대통령과 우리 이재명 대통령 간의 어떤 그런 유대감이라는 것도 굉장히 외교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네. 앞서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신 대로 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 중에서 이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큰 위상을 갖고 있는 국가죠. 네. 그리고 이제 과거와 다르게 이제 강대국이 어떤 방향을 정하면 따라가는 그런 외교의 질서는 이미 깨졌다라고 네. 봐야 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 대통령께서 전통적인 동맹 관계에 있는 국가들과의 외교를 튼튼히 함과 동시에 뭐 대유럽 외교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사우스 외교라든지 이런 식으로 채널 자체를 다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실제로 이번 브라질 대통령과 이제 만났을 때에도 우주 혹은 핵심 광물 아니면 공급망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참 협력을 많이 해 나가자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 이 글로벌 사우스를 또 주 외교 무대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어떤 강대국의 압박과 혼란스러운 세계 질서 속에서 네. 우리나라가 주체적인 어떤 외교 노선을 또 하나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네. 아까 교수님께서 그리고 평론가님께서 글로벌 사우스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이게 뭐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개념 자체는 굉장히 좀 애매하긴 합니다. 정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어떤 뭐 학자들은 그 기준상 뭐 글로벌 사우스 하면 한 80여 개국에서 최대 한 120, 30여 개국까지 이제 포괄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너무 좀 애매하니까 상하이 협력기구랄까 브릭스 이런 개념으로 이제 네. 글로벌 사우스를 대표해서 설명하기도 하는데 제가 오늘 교수님 오신다고 해서 찾아봤어요. 브라질의 그 GDP가 얼마나 되는지. 네, 네. 그랬더니 24년 기준 그러니까 재작년 24년 기준 IMF 보면은 우리나라가 12위고 그 위에 있어요. 브라질이 10위더라고요. 네, 네. GDP 명목 네, GDP 기준. 그게 이제 PPP 기준과 뭐 실질 GDP 아니면 명목 GDP가 좀 다르겠지만 브라질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숫자가 나와 있죠. 그래서 브라질이 한 12 정도, 그리고 대한민국 한 12 정도 이런 경제 GDP 그 스케일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만큼 브라질이 그 만만치 않다. 우리가 멀리 있어서 잠시 이제 관심을 놨을 뿐이지 굉장히 중요한 나라라는 게 다시 한번 저 숫자로도 증명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대국이죠. 대국이죠. 아무튼 대국이고요. 네, 2억이 넘죠, 인구도. 네, 인구도 2억이 넘어서 네. 어마무시한 소비 시장들을 사실은 갖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좀 확장된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메르코수르라고 하는 네네. 이제 공동 시장들을 사실은 갖고 있어서 그 큰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예를 들어서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네. 거의 뭐 경제학자뿐만 아니라 저희 국제정책에서는 사실은 브라질을 한마디로 그냥 코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코끼리. 네. 너무 어울리는데요. 느립니다. 근데 네. 한번 영향력, 예를 들어서 한 발을 한 발 내딛을 내딛으면. 때 이 무게감이 엄청나게 크다. 파장도 엄청 크고. 네, 네. 네. 오죽했으면 브릭스의 B자가 먼저 그렇죠. 나오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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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 경제 GDP까지 말씀을 드린 이유는 브라질이라는 국가와 할 게 분야별로 굉장히 많다. 제조업도 있고 뭐 농축산물도 있고 그 외에 뭐 서비스업도 굉장히 한 60% 정도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브라질에서. 그 중에서 이제 하나하나 보죠. 보통 대통령이 순방국에 도착하면 공항에서 잠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어디 회담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번 일정 굉장히 특이했어요. 군용 수송기 시찰로 일정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이고요. 네. 저희들도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거 무슨 메시지를 이거 뭐지? 던져주는 거지? 라고 이제 의미를 파악하기 시작했고요. 현재 2월 달에 왔을 때 저희 정부하고 맺었던 많은 MOU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태반이 사실 이제 기존에 무슨 교육, 문화, 공공 뭐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딱 잡히지 않는. 예, 네. 뭔가 추상적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였는데 네. 이번에 들어가면서 사실 이제 산업 기술 협력 그다음에 아까 평론가에서 말씀하셨던 뭔가
핵심 광물 뭐 이런 것도 이제 본격화되는 거구나. 네네. 그 메시지를 저렇게 뭔가 수송기에 들어서 그런 메시지 외교를 통해서 사실 보여주고 있구나. 실질 협력이 사실 이제 시작되는 거구나. 그게 프로젝트가 됐던 네. 투자가 됐던 간에 예를 들어서 그걸 읽었습니다. 이 민항기도 같이 만들자라는 제안을 했는데 네. 사실 지난 5회 그 국가우주위원회에서도 차세대 민항기 국제공동개발 추진을 제안하기도 했고 지난주에는 민간이 함께하는 추진단 출범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와 브라질이 민항기를 공동 제작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의 항공산업 쪽에서 꿈일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군사안보 쪽에서야 저희들이 사실 이제 전투기 개발이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많은 예를 들어서 군사 자산들은 사실은 개발해봤지만 상업용 민항기 개발은 사실은 그 도전도 못 해봤고요. 국제 시장에서 사실은 한국이 민항기를 만든다 그러면 신뢰도 안 해줄 거고요. 아직은. 네, 그래서 국제적인 우리나라도 직접 이제 수입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 민항기 같은 경우는. 네. 에어버스라든지 그렇죠. 보잉이라든지 이런 데서 국제 대기업들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수입을 하고 있을 뿐이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생산한다는 거는 힘든 일이죠. 네. 근데 이미 어느 정도 기술들은 축적되어 있는 상태들인데 이걸 어떻게 한 번 더 빌드업 시키느냐. 네. 이거는 이제 브라질 같은 이런 지금 현재 엠브라이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런 회사들과 한번 그 협력을 하면 같이 좀 공동으로 좀 이렇게 네. 서로 잘하는 것들을 서로 협조해가면서 하면은 그 브랜드가 있는 양국이 참여하는 형태의 새로운 어떤 그 민항기가 나오지 않을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브라질은 중남미 최대 방산 시장으로 꼽힙니다. 우리 정부도 이번 방문 계기로 방산 협력을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어떤 협력들이 좀 구체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뭐 일단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수송기를 이제 시찰하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건 이제 방산 분야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나가겠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특히 이제 C-390 수송기, 그러니까 대통령이 둘러보셨던 그 수송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이 이제 브라질로부터 수입을 하기로 했던 것이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듣고 얘기를 하고 그 외에도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지난 2월에 룰라 대통령 방한하셨을 때 이제 이미 브라질 수송기 제조에 한국이 이제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한국의 이제 부품 기업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공동의 방산 생태계를 구축해 가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한국이 지금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 브라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협력할 부분들을 함께 참여를 하고 공동으로 이 어떤 채널들을 만들어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외에도 우주항공 분야 그리고 핵심 광물 분야 이런 방산 산업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서 잠깐 얘기 나왔듯이 이게 공동으로 그럼 만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네. 민간 항공이나 수송기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핵심적으로는 처음부터는 이제 부품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만드는 데서부터 시작을 할 것이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조금 더 크게 보면 이제 어떤 강대국이 이끌어가는 그 외교에서 우리나라가 그냥 압박을 받고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외교는 우리가 하지 않겠다라는 네. 노선이 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글로벌 사우스 외교에서 방산 협력, 핵심 광물 협력 이런 네. 채널들을 다양화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일이기도 하고 네. 또 동시에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다양한 채널, 외교 채널들을 만들어감으로써 네. 어떤 서방의 압박으로부터 우리가 어느 정도의 주도권과 네. 자력을 좀 가져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 그런 점에서 이 두 나라 간의 협력은 미래 먹거리를 생산하는 일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외교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가는 일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상업적인 분야에서 군사적인 분야까지 협력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룰라 대통령 2시간이 넘게 양자 회담을 가졌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까 궁금한데요. 일단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저와 룰라 대통령님은 오늘 이 회담을 통해서 2026년을 한 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2월에 4개년 행동 계획에 이어 공동 성명을 채택하며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오늘 회담에서는 5가지 분야에서 뜻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Em Seul, Coreia e Brasil se tornaram parceiros estratégicos. Hoje,
estamos construindo uma parceria mais ambiciosa e preparada para responder aos desafios de um mundo em rápida transformação. 네, 양국 정상 136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경제와 방산 분야 협력을 주로 논의한 것으로 전망이 됐었는데 실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좀 중요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방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경제 협력의 기반을 좀 강화하자라는 네. 얘기가 이제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공급망 다변화라는 이제 목적하에서 좀 자원이나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도 좀 협력을 잘 해 나가자라는 네. 얘기. 그 외에도 좀 워낙에 특히 우리나라의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이제 문화 아니겠습니까? K컬처. 네, 문화라든지 특히 우리나라의 강점이라고 꼽힐 수 있는 어떤 인적 자원 이런 부분에서의 이제 교류를 좀 확대해 나가자. 그리고 지금 어떤 세계 질서 자체가 굉장히 복잡 다단한 시대이고 네. 각 국가들도 이제 외교적 생존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이 국제사회에서 공조를 좀 강화해 나가자. 그런 의미를 담은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고 네. 또 양해각서 서명식도 진행을 했던 만큼 네. 이게 단순히 말뿐인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약속 기반들을 좀 만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회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평론가님이 마침 양해각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조금 더 질문 제가 해볼게요. 이번에 7개 양해각서에 각각 서명했다고 하는데 네. 꽤 다양합니다. 7개 정도면. 네, 그래도 많이 줄었습니다. 네, 많이 줄여서 이 정도. 네, 네. 어떤 내용에 조금 주목하면 좋을까요? 브라질리아에서 맺은 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파울로 그 비즈니스 테이블로 갔을 때 뭔가 좀 더 추가적으로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7개가 우주협력 관련해서 우주협력. 네, 가장 먼저 MOU를 맺었고요. 체육협력, 교육 분야 협력, 네. 그다음에 에너지 협력, 그다음에 산업기술 협력, 네. 그다음에 문화 쪽으로 이제 영화 협력, 그다음에 요새 중요한 이제 사이버 보안 네, 이런 쪽에서 7개 정도에서 좀 디테일하게 가장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두 나라 사이에 예를 들어서 그 산업 협력이라든지 기술 협력이라든지 이게 네. 필요하면 반드시 인적 교류라든지 뭔가 좀 교육적 분야에서 서로 규격이 맞아야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죠? 이런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래 좀 더 높은 수준의 협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한 7가지 정도는 사실은 맺어놓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좀 설명을 주셨어요. 우주협력부터 체육, 교육, 에너지, 산업기술, 영화협력까지, 게다가 사이버 보안까지 7개인데 지금 제 기억이 맞다면 지난 2월에 당시 룰라 대통령 그 방한했던 계기로 당시 양국에서 한 10여 개 분야에서 네, 네, 양해각서 네. 서명을 했는데 당시 양해각서와 이번에 양해각서는 뭐 겹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아예 별도의 내용들입니까? 더 확대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심화했다고요? 심화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표현이 맞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서 사실은 아주 오랫동안 그러니까 2월에 10개 정도 러프하게 맺어놓은 것들을 사실 네, 네. 이번에 와서 좀 더 좀 순화하고 구체화시키고. 네, 구체화시키고 진짜 협력이 가능한 분야에서 사실은 네네. 압축을 했고 네. 그다음에 당장 사실 이제 협력이 좀 프로세스 이게 진행이 되는 예를 들어서 이 분야에 집중을 해서 네. 네 오히려 좀 이런 그 일종의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MOU 그러면 그냥 추상적이고 그냥 상징적이고 그렇죠. 네 그냥 말뿐인 예를 들어서 뭐 구속력이 있나 없나 이런 논쟁이 네네네 항상 있죠. 그런 거였다면 이번 7개는 천천히 들여보시면 당장 그 두 나라 사이에 협력이 그게 투자가 됐던 인적 교류가 됐던 네. 프로젝트가 됐던 간에 예, 실현 가능한 예를 들어서 그런 순에서 협정이 맺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 절친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언론에서 자주 합니다. 혹은 절친처럼 보인다. 뭐 여러 가지 표현들. 이게 어쨌든 대통령 정상 간의 만남이지만 결국은 이 정치라는 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국내에서 여야 정치인이 만나든 누가 만나든 결국은 케미가 중요한 것 같아요. 혹은 내 스타일이야 뭐 이런 것들. 근데 두 분은 어쨌든 유대 혹은 과거의 히스토리 이런 것들이 조금 매치된 부분이 있어서 실제 이런 것들이 외교 성과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친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평론가님? 일단 뭐 대통령 간의 어떤 공통적인 특히 좀 뭐 가슴 아픈 경험이기도 하지만 또 특별한 경험이기도 한
그런 공통의 분모가 있다라는 것은 결국 어떤 협상 과정이나 외교 과정에서 네. 분명하게 어떤 윤활유적인 성격을 좀 해줄 네.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결국에 이제 외교도 뭐 어떤 구체적인 성과나 뭐 상호 간의 이익하에 진행이 네. 되는 것은 맞지만 또 사람 대 사람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두 정상 간에 있는 그런 유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호 신뢰의 기반을 또 만들어줄 수 있다. 그리고 좋은 인상을 서로에게 남길 수 있고 네. 또 어떻게 보면 다른 국가에서 다르게 살아온 사람들이지만 네. 어린 시절에 그런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대통령들의 개인적인 어떤 정체성의 뿌리를 이루고 있다라는 점에서 네. 인간적인 어떤 그 거리감을 좁히는 데는 충분한 역할을 하고 그렇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정상 간의 케미가 굉장히 돋보이고 있다. 이런 분석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양국 정상 지난 2월부터 이어오던 한국과 메르코스르 무역 협정 재개도 다시 논의했습니다. 어떤 얘기 오고 왔는지 영상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우리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일수록 한국과 메르코스르 간 무역 협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는 것에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한 메르코스르 무역 협정은 우리 기업에는 남미 공동 시장으로 진출할 기회를 확대하고 브라질 기업에는 한국을 거점으로 아시아 시장에 진출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교수님, 이 메르코스르 일단 발음이 좀 어려워요. 네, 계속 단어를 제가 주시하고 있는데 메르코스르 제가 제대로 읽은 거 맞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이 협정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남미 경제 커뮤니티에서는. 근데 남미 순방과 함께 이번에 굉장히 그 주목받고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나 그리고 한국과 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점이 어떤 건가 굉장히 좀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동안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네. 메르코스는 이제 뭐 아까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남미 공동 시장입니다. 그걸 이제 그 스페인어로 그냥 이렇게 메르코스르, 그러니까 메르카도 꼬문 델수 이걸 아, 그 부르는 줄임말이군요. 건데, 네. 네 나라가 회원국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관세 동맹입니다. 네.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네.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대국들이고요. 네. 파라과이, 우루과이가 소국이어서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대충 결정을 합니다. 네. 이 메르코스르의 뭐 미래, 현재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데요. 뭐 소국이라고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네, 사실 그렇죠. 이제 네. 4개국이 있고 관세 동맹이고 역외 관세를 부과합니다. 역외관세. 네. 저희 나라가 완제품을 이쪽 메르코스르 시장에 수출할 때는 25% 관세를 맞습니다. 네. 이게 요새 트럼프의 뭐 어마무시한 관세와 비교해 보면 사실 이제 비교도 되는 것들이지만 네, 네. 네,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25%면 엄청 높은데요? 네. 네. 이거를 사실 이제 관세를 좀 인하시키는 게 한국의 네. 많은 기업들이라든지 이게 수건 사업들이었고요. 우리나라가 많은 그러니까 2004년 한칠 FTA 이후에 중남미 쪽에 많은 FTA를 좀 맺어보고 있는데 네. 지금 대서양 쪽을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대서양 허들이 사실 이제 메르코스르이고요. 그래서 한국 경제 영토가 대서양까지 좀 확대되는데 메르코스르하고 FTA를 맺자라는 논의들이 꽤 많이 연구도 돼봤고요. 네. 직접 우리나라 산업통상부가 2019년부터 직접 FTA 협상 테이블을 가져봤는데 19년. 네. 7차 정도까지 왔다가 지금 코로나도 있었고요. 네, 네. 그래서 무산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무산됐고 잠잠하다가 이제 이번에 대통령께서 가셔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예를 들어서 네. 이 시장이기 때문에 그 FTA 협상을 재개해보자. 뭐 타결은 사실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재개 국면으로 지금 현재 단계가 넘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시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냥 뭐 한국 상품을 팔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남미 메르코스르 같은 국가들은 사실 자원의 부국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자원을 좀 많이 수입해오고 네. 이런 지경은 지금 벗어났습니다. 네.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또 다른 목적들이 중요성들이 사실 이제 생겼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핵심 광물의 문제, 네. 글로벌 공급망의 문제, 그다음에 글로벌 사우스에서 대한민국의 이 중경국 외교라고 하는 또는 안보 경제, 경제 안보 외교가 예를 들어서 확대되는 과정에서 이들 지역이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반드시 사실 이제 메르코스를 좀 집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좀 새로운 자유무역 협정을 맺어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경제학자들 지금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동안 지지부진했다라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진척이 없었다는 뜻일 텐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7차 회의 이후 중단됐다고 합니다. 가장 큰 난제가 뭔가요?
지금 양쪽이 그 장애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한국은 아시다시피 너무 큰 제조 강국입니다. 네. 한국의 그 제조 기술이라는 게 너무 우수하다 보니까 네. 만약 이 시장이 열렸을 때 메르코스르에 있는 이 제조기업들, 제조업들이 사실은 이제 그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고요. 반대로 사실은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농가들, 농축산물들이 사실 이제 값싸게 들어오기 때문에 네. 이런 위기감들이 사실이 있죠. 이 둘을 좀 조화롭게 잘 뭔가 좀 이렇게 갈등 내지는 양쪽의 이익들을 조금씩 배분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협상들로 좀 해야 되는데 너무 극명하게 사실은 이 두 분야가 사실은 예를 들어서 겹쳐 너무 있어서 각각의 장점들이 너무 분명하군요. 네네네. 그래서 그게 큰 허들이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메르코스르가 4개국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네. 이게 관세 동맹이지 않습니까? 네 나라가 모두 다 만장일치로 한국과 FTA를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네. 한 나라라도 예를 들어서 거부하게 되면 이게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1대1로 사실 모든 국가를 설득하기에도 좀 시간이라든지 이게 네.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그렇군요. 메르코스르가 EU하고도 지금 이제 FTA를 네. 끝냈고요. 캐나다, 일본 이런 데하고도 지금 현재 역시 트럼프의 관세 영향 때문에 네. 네. 이런 다른 어떤 이 좋은 효과들 네. 이런 좋은 분위기를 타고 한국도 좀 이 기회에 사실은 메르코스르하고 좀 FTA를 알겠습니다.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남미 순방 중요하게 살펴볼 내용들이 참 많은데 사실은 이제 어찌됐든 뭐 제조업도 다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핵심 광물 매장량이잖아요. 이 브라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게 확실한 경쟁력이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 히토류. 우리 이제 중국에서 이게 딱 잠그면 우리 어떡하지? 이런 고민에 빠지는데 아무래도 브라질이나 이 남미 국가들이 뭔가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약 2,100만 톤의 히토류가 이제 매장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뭐 사실이고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 이어서 세계 2위인 거죠. 중국에도 이제 히토류 매장량이 상당한데 그 부분이 또 중국이 어떤 외교적 위치에서 그 부분을 또 활용해서 외교를 해왔던 면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뭐 미국과의 갈등도 그런 면이 있었던 것이고. 네. 그리고 세계 전체 매장량의 4분의 1에 가까운 규모의 히토류가 이제 브라질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어떤 핵심 광물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자원의 문제, 배분의 문제에 있어서 그 외에도 이 히토류 외에도 다양한 광물들이 또 있다라고 해요. 어떤 게 있죠? 그래서 뭐 네. 니오뷴이라고 하는 뭐 배터리 급속 충전이나 뭐 안정성 향상을 위해서 들어간 첨가제가 있는데 네. 이 광물 같은 경우에도 매장량이 세계 1위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뭐 천연 흑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다라고 알려져 있고, 네. 뭐 니켈 같은 경우에도 세계 3위의 공급국이다. 그다음에 리튬 같은 경우에도 세계 5위의 생산국이다. 그런 점에서 어떤 광물의 포트폴리오 자체가 상당히 화려합니다. 다양하고. 네. 다양하고. 부럽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브라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광물들, 자원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협력적 관계를 맺어놓고 외교적으로 이 광물에 있어서의 어떤 우호적 관계를 맺어놓는다는 것 자체가 말씀해주신 대로 어떤 다른 국가들에서 혹여나 외교적 상황으로 인해서 그것을 잠가버렸을 때 네. 우리가 어떤 채널들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느냐.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막히면 우리가 살 곳이 있는가, 숨쉴 구멍이 있는가 그렇죠. 이런 부분을 살펴봤을 때 이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잠재력과 네. 구체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런 협력들이 강화되고 대통령께서도 이런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어떤 외교 채널의 다변화와 동시에 또 우리나라의 중요한 핵심 공급망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히토류라는 게 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개발이 됐고 정제됐었는데 9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중국에서 사실상 이제 독점하게 됐죠. 왜냐하면 싼 가격에 이걸 제공을 하니까. 그래서 사실 90년대 이후에 중국이 히토류를 완전히 꽉 잡고 있는 독점적인 상황이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이 매장량도 문제지만 분리, 정제하는 과정에서 인권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다들 우리 안 하고 싶어 약간 이런 게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중국의 발언권이 훨씬 더 높아지는 상황. 어쨌든 이번에 매장량보다는 이 앞으로의 그 과정들, 그러니까 뭐 정제 공정, 분리 공정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좀 협력을 우리가 많이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충분히 뭐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앵커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매장량 자체보다 이제 분리해내는 과정 그리고 네. 정제하는 그 공정을 거쳐야만이 진짜 이 산업
그러니까 산업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이번 협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이 산업용 그 자원으로 쓸 수 있다는 희토류의 어떤 특징을 살펴봤을 때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독점적 지위를 가져갈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약속받을 수 있느냐, 그런 어떤 복잡한 화학적 분리 과정을 네.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필하면서 동시에 그 자원을 또 제공받을 수 있어야 되는 문제, 그런 부분에서 얘기가 많이 오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희토류가 매장되어 있는 매장량뿐만 아니라 이것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또 공정해 나갈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도 대한민국과 이 브라질의 관계는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지난 2월에 룰라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잘생겨진 이유는 한국산 화장품 덕분이다. 저도 한 표 던집니다. 네, 네. 한국산 화장품이 워낙 인기가 많잖아요. 가성비도 좋고. 그래서 네, 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번에도 이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MOU가 체결됐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좀 핵심적인지 짚어주시죠. 근데 지금 그 일명 K-뷰티라는 게 그 브라질 전체 소비 시장으로 사실은 깊숙이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아직은요? 예, 네. 예, 그냥 온라인상에 사실은 몇몇 제품들이 사실 판매되고 있고요. 뭔가 좀 그 골목골목 사실은 그 시장에 예를 들어서 깊숙이 들어가서 대한민국 그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들이 사실은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몇몇 쇼케이스로 사실은 이렇게 젊은 소비자 계층들을 그죠. 그러니까 온라인 매매가 좀 편한 예를 들어서 네, 네. 이런 그 디지털 소비층들에게 사실은 약간 오픈돼 있어서 지금 팔리고 있을 정도지 실제로 저희 K-뷰티 상품들이 막 전체 소비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이번에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뚫어보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그게 MOU든 투자든 예를 들어서 기업 진출이든 뭔가 좀 다양한 예를 들어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브라질 시장의 진출을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제 규제 부분 예를 들어서 네. 이런 부분에서 좀 완화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요구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그래도 수출액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표를 보면 한 2020년도에는 518만 달러부터 해서 쭉 올라가고 있어요. 표 851, 881 그러다가 작년에는 5,430만 달러. 어쨌든 뭔가 수출이 계속 성장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수출이 상승하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아직 그 한국 그 화장품 시장의 잠재력이 완전히 다 발휘되지는 않았다라는 게 이제 중론이거든요. 네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에 이제 이견이 없는 내용인데, 근데 이제 이런 외국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에 갖는 기대라든지 아니면 K컬처가 이제 유행을 하게 되면서 동시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그렇죠. 주목을 많이 받은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우리나라가 어필할 수 있는 경쟁력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또 들고 네. 이번에 그래서 이제 남미 순방을 이제 대통령께서 가시면서 네. 국내 뷰티 기업이 총 책임자들이 최고 경영자들이 막 다 출동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이제 참석을 해서 이런 내용들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논의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 K-뷰티 시장도 워낙 지금 뭐 해외에서도 인기가 있지만 그럼에도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욕심을 내볼 법하다. 좀 더 어필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시장 경제 면에서도 충분히 이 K-뷰티는 잠재력이 있는 시장이다라는 것이 네. K-컬처의 유행과 함께 특히 뭐 K-드라마, K-영화 이런 것들이 뭐 특히 아이돌 문화도 그렇고요. 많은 것들이 이제 유행을 하게 되면서 이 K-뷰티 같은 경우에는 전 잠재력이 굉장히 큰 시장으로 보인다. 그래서 단순히 최근까지는 이제 뭐 한국산 화장품 이런 것이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가까이에 있는 국가들한테 많이 좀 소구가 됐다. 이렇게 볼 네. 수 있었지만 사실 이제 K-컬처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인접 국가에만 영향을 미치는 수준을 이제 넘어선 지 오래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저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나라의 경쟁력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룰라 대통령이 직접 인증한 만큼 한국산 화장품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보고요. 마지막으로 교수님 좀 정리를 해주시면 처음에 이제 이 논의를 우리 시작할 때 글로벌 사우스로의 어떤 외교 지평 확대라는 의미부여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그 순방을 계기로 어떤 것들을 좀 기대할 수 있을지 혹은 우리 정부가 무엇을 더 노력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좀 짚어주시죠. 그 글로벌 사우스 외교조평 이게 좀 굉장히 추상적인 예를 들어서 그런 건데 사실 해야 되는 것들이 뭐 실질적으로 MOU도 맺고 그다음에 리더와 리더 사이에 사실
아주 긴밀한 예를 들어서 그죠? 그 연대 공감 연대 뭐 이런 것도 만들어내고 분위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실질적으로 그 지금 남미 3개국이 원하는 것들은 키워드가 산업화입니다. 산업화요? 네. 네. 저희가 이번에 순방을 가서 저희 대통령이 가서 저희 기업이나 저희 경제가 원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쪽 국가 3개국이 각자 원하는 그 경제적 수요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어서 네. 거기를 좀 종합해 보면 산업화입니다. 그래서 핵심 광물도 사실은 기존에 그냥 원광을 그냥 막 채굴해서 예를 들어서 수출하다 이런 게 아니라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원광을 가지고 이제 우리도 공장을 세워서 고용을 창출하고 새로운 예를 들어서 상품들을 가공 상품이든 경제 상품이든 만들어 보고 그래서 산업화를 좀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그 분위기입니다.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국이 그 이번에 글로벌 사우스 또는 경제 안보 우리 측의 요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요구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 3개국이 공동으로 원하는 네. 그들 개별 국가들의 어떤 산업화 전략 네네. 또는 산업 고도화 전략 이 부분에 우리 경제계나 정부나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좀 꼼꼼히 따져보고 사실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주행 여기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상섭 교수 그리고 박성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